요산이 적당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많아지면 뾰족하게 가느다랗게 바늘처럼 돼서 우리 조직을 다 찌르게 됩니다. 그 조직이 결국 염증이 되고 통증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통풍 환자들은 먹고 먹는 게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행복하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그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행복을 결정하는 인자는 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게 맞죠. 장내에 좋은 유산균들의 본인한테 맞는 균형을 맞춰주니까 욕하던 애가 욕은 또 안 하게 되고, 지하철에서 침을 뱉던 자폐가 침은 안 뱉게 되고, 공기 중에도 미세먼지도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중금속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장에서 1차적으로 해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놈은 간에서 2차적으로 해독하면 깔끔하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제 환자도 128kg였는데 78kg 정도로 빠졌어요. 50kg 빠졌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재걸이라고 하고요. 난치병 환자들 주로 보고 있고 또 어려운 환자분들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 경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진 않고요. 그냥 좀 다양하게 환자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도 보고 암 환자도 보고 류마티스 환자도 보고 하면서 부족하지만 좀 놓치고 있는 것들, 다른 병원에서 그런 것들 잘 설명하면서 또 습관이나 이런 것들 좀 바꿔주면서 하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통풍에 대한 얘기를 좀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통풍 어원을 보면 좋은데 통풍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통풍이고 또 영어로는 가우트라 그러는데 한 방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염증 일으키는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아프다에서 시작된 프랑스 어원인데 그만큼 이제 통풍 자체는 통증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도 많이 먹는 사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산이 적당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많아지면 뾰족하게 가느다랗게 바늘처럼 돼서 우리 조직을 다 찌르게 됩니다. 그 조직이 결국 염증이 되고 통증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럼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네네. 통풍 어떻게 해서 걸리고 네네. 왜 바람만 스쳐도 아픈지. 일단은 통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요산혈증. 요산이 혈액에 너무 높다. 우리가 고혈압, 고혈당, 그죠? 고지혈증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도 바로 이 통풍이다. 근데 고요산혈증은 요산이 피에 많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요산 수치가 높네요라고 나오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도 통풍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낮아도 통풍 증상이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이 우선이긴 합니다. 일단 요산은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애고 우리가 신장, 콩팥 검사할 때 나오는 게 요산 수치인데 대부분 정상 범위에 있고 적당히 있어야 나 항산화력이 있어 라는 뜻이고 이게 남성은 7 이상, 여성은 6 이상 높아지면 혹시 술을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했을 때 높아져 있거나 발가락에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건 이제 통풍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나 10 이상 되면은 굉장히 통풍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산을 안 만들어내게 하는 물질하고 또 한 가지는 요산을 배출시키는 물질하고 그걸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산이 통풍의 원인이네요. 그렇죠. 요산의 결정체가 나를 찌르거든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퓨린의 찌꺼기가 요산이 되고 요산이 뾰족해지면서 조직을 뚫고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통증을 일으켜서 붓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때서야 느끼는 게 대부분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체온이 제일 낮은 곳에서 그게 잘 나타나기 때문인데 우리가 발가락이 심장에서 제일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통풍의 원인이 음식인가요? 통풍의 원인은 저는 이제 크게 얘기하기에는 술하고 고기라고 옛날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술 중에는 맥주가 제일 유명한데 맥주 있는 성분 그 무알콜인데 홉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그거 자체도 퓨린이 많아서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고기 종류도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주를 먹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주에는 퓨린이 맥주보다 적지만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있으면 쌓이겠죠.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산은 많이 만들어져도 생기고 못 나가도 생기니까 두 가지 다 위험한 거기 때문에 술과 고기를 피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즘은 술하고 고기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인데 통풍 환자가 옵니다. 그 사람은 과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 그리고 커피는 이 통풍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건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마시는 거 좋습니다. 딱 커피가 좋습니다. 근데 커피에 설탕을 가득 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통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뺀 커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미 안 좋습니다. 잡곡에 퓨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풍 환자들은 백미를 먹고 커피도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를 먹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도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뇨 환자는 백미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양에 달려 있습니다. 백미가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도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양소를 날려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미가 나쁘다가 아니라 아까운 걸 다 날려보내서 당분 위주밖에 없네, 전분 위주밖에 없네의 문제지 백미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백미를 꼭 먹으려면 조금 먹고 나머지 식품에서 모든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백미만 먹고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통풍은 주로 심장에서 먼 쪽, 온도가 낮은 쪽에만 생기나요? 그렇진 또 않습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엄지발가락 밑에 딱 보면 많이 부어있다 이게 되는데 다른 관절에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에도 생길 수 있고 무릎에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손에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가장 흔한 곳이 엄지일 뿐이지 어디 있는 관절에도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연예인 중에 저도 이수근 씨 친한데 이수근 씨가 통풍으로 엄청 고생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잘 알죠. 사실 저도 요산 수치가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뒤꿈치 같은 데 저는 부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뒤꿈치도 부을 수가 있나요? 부을 수 있죠. 근데 모든 게 그 요산 때문에 다 통풍일 것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염려돼서 그런 것 뿐이고요. 뒤꿈치 붓고 하는 것들은 또 아킬레스 건하고 햄스트링 근육하고 이런 것들 문제에 있어서 부을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요산 수치가 높다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풍이 생겼어요. 그 네. 자체로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이 통풍을 방치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도 고지혈도 고혈압도 다 혈관의 타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통풍은 혈관도 뚫고 나가서 조직 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퇴화가 되고 괴사가 되고 다른 성질로 변하게 되고 그럼 근육이나 이런 게 굳어버립니다. 심지어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풍이 심해지면 방치하면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만약에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다면 내가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잘 컨트롤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서 당뇨 조절이 잘 돼야 통풍도 덜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조절이 돼야 통풍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이제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래 그 하나의 병이 있으면 그 병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또 무서운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통풍도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합병증이 다른 거는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풍의 염증과 통증 때문에 행동장애나 보행장애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제일 큽니다. 당뇨도 왜 당뇨발이라 그래서 당뇨 끝에 감각이 없잖아요. 발이 눌려지는지 누구한테 찔리는지 모르다가 그게 균이 타고 염증이 생겨서 절단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혈관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풍 환자분들은 요산을 배출시키고 생성 억제시키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통풍이 걸리게 되면 이제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틀이나 3일 정도 먹으면 이수근 씨 같은 경우도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술 먹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통풍은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아닌가요? 약을 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약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가 완치가 어렵다는 얘기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도 당뇨 전 단계가 있고 당뇨 입문을 한 사람 정도는 습관이나 이런 거 교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완전 넘어선 사람은 일단 약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병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의 나이하고 그 사람의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통풍 오기도 더 쉽습니다. 모든 게 염증화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꾸 통풍 발만 보지 말고 내가 살이 찌고 있는지, 내가 혈관은 깨끗한지, 그리고 검진 받을 때 경동맥 초음파라도 봐서 경동맥이 많이 막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전체적인 건강관리로 통풍을 봐야만 치료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통풍도 당뇨처럼 완치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드물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수근 씨에도 결국은 빨리 술을 끊으셨어야죠. 그래서 요즘 그 노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근 발표한 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온 게 우리 사람은 2번 늙는다. 화끈하게 2번 늙는다. 천천히 늙는 게 아니라 44세에 한 번, 60세에 한 번. 근데 44세는 왜 늙느냐? 알코올 대사가 갑자기 안 된다. 60세는 왜 늙느냐? 탄수화물 대사가 갑자기 안 된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44세 넘어섰다면 술을 안 드셔야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겁니다. 술 드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미루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다른 병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통풍은 신호입니다. 신호. 너 이제 다음 병 올 거야 라는 신호지 통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경계 문제, 또 제가 요산이 콩팥 기능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장에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료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통풍은? 약으로 치료는 하시는 거는 요산을 그만 만들어라 하는 약과 요산이 만들어졌다면 밖으로 배출해라 하는 약, 이 두 가지를 약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밥을 먹자면 백미를 먹고, 그 다음에 달걀이나 우유나 감자나 이런 데는 좀 퓨린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아메리카노 한두 잔, 저도 한두 잔은 블랙커피로 꼭 먹고 있는데 그거 드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 부위는 안 먹는 게 좋죠. 말씀 들어보니까 치맥이라는 게 가장 안 좋은 음식이네요. 치맥이 바로 통풍의 그겁니다. 네네네. 근데 술도 결국 알코올 양이 중요하거든요. 알코올 도수 아시죠? 예.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도를 먹는다 하는데 많이 먹지 않죠. 5도, 10도 되는 맥주는 많이 먹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도수가 낮은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 결국은 많이 먹어버리니까 살이 찌는 거죠. 칼로리니까, 칼로리. 술이 일단은 이제는 좀 끊으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당뇨에도 안 좋죠. 고지혈증에도 안 좋죠. 뭐 고혈압에도 말할 것도 없는데 통풍에도 안 좋으니까 술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치료 자체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풍이 오기 전에 네.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예방법 중에 네. 강조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예방법은 일단은 면역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면역 문제. 어떤 병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유산균을 항상 얘기하고 있고, 장에서 면역이 결정이 나니까요. 그게 이제 우선적이고,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시면 식중독의 원인의 70%는 생채소예요. 회가 아니에요. 생채소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려요. 내가 일군 밭이 아니잖아요. 채소에는 기본적으로 균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엄청나게 씻거나 소금이나 레몬이나 베이킹소다나 해서 완전히 씻어서 제대로 먹거나 아니면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익혀서 먹는 걸 항상 권합니다. 익혀서 채소 먹는 거를 항상 충분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산균 같은 또 좋은 우리 몸에 이로운 균들이 많이 들어있는 청국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도움이 되는데 두유는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퓨린 함량이 두유에는 또 많거든요. 우유 먹고 계란 먹고 흰밥 먹고 커피 먹는다. 요거는 일단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는 약을 먹으면서 습관을 바꾸면서 해야 되고, 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하체 쪽으로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스트레칭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듣기로 흰살 생선이나 이런 거는 몸에 좋고 빨간색 고기나 등 푸른 생선은 통풍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맞는 얘기인가요? 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지금은 흰살 쪽이 맞습니다. 쌀은 백미고 생선 먹는다면 흰살 생선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우유도 흰색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드시는 게 사실은 맞고, 닭고기가 원래 흰살이죠. 예. 붉은 살이 소고기고 소고기. 중간이 돼지고 예. 하얀 게 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닭고기 쪽으로 드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적게 드셔야 되고, 또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붉은 고기를 또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통풍은 흰쌀 밥에다가 달걀 하나 얹어서 먹었죠. 그러니까 통풍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좀 익혀 먹고 간장에다가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요산이 많이 생긴다면 요산을 배출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탈수되시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찬 곳에 자꾸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 걸렸다면 약으로 일단은 다른 상처가 나지 않게 컨트롤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합병증이나 이쪽으로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요산이라는 걸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게, 모든 식품에는 요산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요산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염기를 만드는데 네.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퓨린이 적고 많은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퓨린이 없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없는 음식은 거의 없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주 많은 애들이 있고 적은 애들이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건 가려서 드시는 게 좋고, 퓨린이 결국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요산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하고 배출이 잘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어져도 밖으로 잘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빼내는 걸 제일 방해하는 게 술입니다. 술 자체는 배출을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사장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풍만 따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채소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이랑 이런 것들도 양을 좀 지켜서 드시고, 다리나 이런 쪽이 운동이 좀 돼서 덜 차갑도록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술 대신에 요산이 빠져나가게 하는데 물은 도움이 될까요? 물은 도움이 되죠. 물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종이컵이 180에서 200cc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반 정도 되는 게 100cc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한 번 먹을 때 100cc 정도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500씩 덜컥 먹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물이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홀짝홀짝 먹어야 건강하지 벌컥벌컥 먹으면은 더 탈수됩니다. 그래서 다도를 하는 사람들,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그 찻잔에 먹으면서 2리터를 먹습니다, 하루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근데 화장실을 잘 안 가요. 근데 누가 잘 가느냐? 시원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물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째째해 보여도 홀짝홀짝해서 자주 마시는 게 좋으니까 그게 우리 몸에서 안 빠져나가고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소변이 한 달 전에 마셨던 그 물 성분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또 정자도 78일 전에 만든 게 오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한 달에서 3개월 전에 준비된 게 오늘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은 좀 야금야금 조금씩 홀짝홀짝해서 먹으면서 하는 방법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하시면 좋겠고, 그 물 자체는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좋으니까 레몬수를 먹거나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미네랄이 있는 걸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물을 좀 조금씩 자주 마시면 네. 통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을 있죠. 것 같은데 네네.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은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그 물의 양은 너무 이 설왕설래가 많아서 그런데 뭐 1.5는 먹어야 된다. 30 곱하기 자기 몸무게 하면 60이면은 1800이니까 1.8리터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은 우리가 채소나 이런 거 먹어도 수박의 90%가 물이잖아요. 오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소나 충분히 먹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물이 1리터 정도 내외 드시면 좋겠다. 그리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약 때문이 아니라 물 먹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 때문에 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 어떤 그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물을 찾아서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통풍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통풍은 남자만 걸린다라고 흔히 얘기하고 실제로 남자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파킨슨도 남자가 많고 치매는 여자가 많고요. 그리고 자폐도 5명 중에 4명은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성조숙증은 또 여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 따라 차이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은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죠. 임신하고 관련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 생리혈을 통해서 요산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쌓여있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술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그런 차이도 남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리를 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안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네요. 네, 그것도 있지만 혈관이나 이런 건강이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 훨씬 다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40세까지는 갑상선암, 40에서 65세까지는 유방암 잘 생기고 65세 넘으면 대장암입니다. 이유는 폐경되기 전까지, 완경되기 전까지는 갑상선 유방 정도만 생기다가 암이 생리하는 50세 전까지는 굉장히 여성 호르몬의 득을 받고요. 그 생리하지 않고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나머지 50년은 근육이 부족한 남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근육을 안 기르면 온갖 병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래서 완경 전에 운동을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동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안 그래도 그러면 통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실제로 이 운동이 통풍을 안 걸리게 하는 어떤 주요 방법일 수 있나요? 방법일 수 있죠. 배출의 힘이 있고 결국 쌓인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 많다는 뜻이니까 운동은 배출할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든 혈액이 흐름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음식 먹자마자 움직이는 게 당뇨에 좋은 게 실제 당을 다 재보면
음식 먹자마자 움직일 때 혈당이 제일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따 움직이지 뭐 하고 먹고 누워 있잖아요. 그때 혈당이 제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고 좀 움직여서 그때 좀 요산 배출하는 시간도 더 늘리고 돌아서면 바로 물을 좀 먹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덜 쌓이게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만드는 거는 음식 종류가 만들지만 배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좀 먹었지만 잘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풍과 네.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통풍이 내 병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당뇨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세가 됐다면 정말 이제 술과는 인연을 끊으시고 물과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세 시대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유독 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장이 어떤 장기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을 잘 모르시는 우리 대부분 분들은 옛날에는 변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소장에서 흡수되고 흡수 안 된 애가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은 소장이 있다라는 걸 오늘부터 꼭 아셔야 돼요. 자꾸 대장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장이 6에서 7m 정도 되고 대장은 1에서 1.5m 정도 됩니다. 정말 이제 수분하고 변만 해서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음식이 들어갔는데 이 음식을 내 몸에 넣을 건지 버릴 건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 그 소장이 똑똑해야 좋은 놈이 들어가고 나쁜 걸 배출시키는데 소장이 이상하면 좋은 게 나가고 나쁜 게 들어가게 되면 그 나쁜 게 들어온 게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니까 장의 건강이 내 모든 세포의 건강하고 그냥 직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근데 우리가 장이라고 하면 보통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그럼 장이라고 하면 소장, 대장을 합쳐서 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꾸 대장만 생각했고 소장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암은 소장에서는 거의 안 생기죠. 다 대장암이죠. 마지막 변이 머무는 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암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영양분을 빨리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걸 얼른 혈액으로 보내서 혈액이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다 걸러낸 애를 전신의 세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있겠죠. 장에서 잘해야 간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간이 안 좋아요 하면 간에 좋은 것만 찾죠. 근데 간의 영양분이 전달되는 건 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장이 단순하게 소화기관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나요? 그게 바로 면역의 기능을 장에서 하기 때문이죠. 면역이 뭐냐 하면 내 몸에 이로운 거를 통과시킬지 버릴지를 하는 판단력이 면역이에요. 얘가 잘못된 애가 류마티스잖아요. 좋은 애를 버리고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걔를 공격하는 그 물질이 내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터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헷갈리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면역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장에서 얼마나 좋은 판단을 해서 그 음식이 전달되느냐로 내 몸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유하면 경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똑똑해야 우리 아파트나 우리 주택이 건강하지 이 사람이 아무나 들려보내면 우리 집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장과 뇌를 비교하던데 네네. 이건 뭐죠? 옛날에는 그게 맞나 했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 좋고 행복하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그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행복을 결정하는 인자는 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거를 혈관을 통해서 뇌에다가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좋았더니 기분도 좋아졌더라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도 뇌만큼 장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때는 교감이고 이게 널브러져 있을 때는 부교감인데 장신경계가 제3의 자율신경계입니다. 장의 신경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장이 만나는 물질이 뭡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대변 이식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대변을 가져온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보통 우리 이렇게 장기를 이식하는데 우리가 간이나 심장이나 네. 또 콩팥 같은 것들 이식을 하는데 이 장은 이렇게 그 딱딱한 고형이 아니라 관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대변을 이식한다는 얘기는 아주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있는
그 좋게 형성되어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이 사람한테 주는 방법이에요. 좋은 균 한두 개 먹여봐야 이 장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그 환경 자체를 이식시킨다. 그게 바로 대변 이식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환경이 100%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 한 번씩 문제되는 이유가 장을 비운다고 클렌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장내 균총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꼭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산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장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미생물이 유산균인가요? 장은 장소고요. 네. 거기서 일하는 분, 살아있는 분이 미생물입니다. 그게 유산균입니다. 장에서 누가 일을 하느냐. 저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병원이 일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애는 유산균입니다. 너 들어와, 너 나가를 결정하는 게 유산균이고, 도파민을 만들고 너는 가고 이거 만들어 하는 게 다 유산균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을 유산균이 결정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내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또는 유산균이 많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똑같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많아지게 하거나 환경이 안 됐을 때는 균 자체를 많게 만들거나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유산균이라는 거를 잘 우리가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장 건강이라든지 모든 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유산균을 더 보충해줘야 돼요?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일단은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죠.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암 걸렸던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이 산을 가거나 음식을 싹 바꿨는데 확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우리가 프럭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먹이가 되는 것들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장에 사는 유산균이 있고 대장 초반에 사는 애가 있고 대장 후반에 사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식이섬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상추나 뭐 깻잎이나 이런 것들 먹는 거 굉장히 좋은데 끝까지 오래 가서 식이섬유가 멀리 있는 대장 사는 유산균에도 먹이를 주려면 우엉이나 이런 것들 꼭 먹어야 됩니다. 뿌리 채소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멀리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눌린이라는 성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돼지 감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채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먹기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동치미를 만들어도 그 안에 있고 청국장을 먹어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런 것들은 매일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면 유산균을 모아둔 거를 먹기는 해야 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네요.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스트레스 받을 때 유산균 소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은 유산균이 너무 중요하다 강조를 하셨는데 유산균의 효능 어디까지 된다? 당도 조절하는 유산균도 당도 조절을 하죠. 장에서 당을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역할도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면역 조절을 하죠. 면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도 유산균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산균들의 역할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대사작용에 다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자폐와 관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폐는 뭐든 100%는 아니지만 자폐 아이들을 봤더니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심하더라. 그래서 실제 제 환자한테도 8살짜리 남자아이를 자폐 아이인데 제가 유산균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호전되는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폐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는 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죠. 근데 그 정신을 자꾸 뇌만 생각하니까. 근데 장에서 그 결정을 해서 뇌가 결정된다는 생각도 한 번은 하셔야죠. 장내에 좋은 유산균들의 본인한테 맞는 균형을 맞춰주니까 욕하던 애가 욕은 또 안 하게 되고 지하철에서 침을 뱉던 자폐가 침은 안 뱉게 되고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이 매너가 좋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의 균형하고는 굉장히 상관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네네. 이건 기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네. 자폐인데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뇌를 어떻게 연구해서 치료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유산균을 먹었더니 자폐증이 없어졌다.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다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하는데 적어도 다른 치료가 없다고 했을 때는 내 장부터 면역부터 고치는 일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유산균이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 유산균으로 잡혀 있는 친구도 꼭 한번 치료를 도전을 해보는 거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킨슨 환자분들한테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고 그 파킨슨 환자가 당이 좋아지니까 당뇨 수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인지 기능도 좀 나아지고 또
못 걷던데 또 잘 걷게도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파킨슨이 유산균만 먹으면 나아지냐? 그건 아니지만 그거조차 전혀 안 하고 있는 자폐아나 파킨슨 환자라면 장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유산균이 거의 실로암인데요. 우리가 암 환자가 밥을 먹죠. 근데 밥이 암을 치료했다고는 안 하죠. 근데 그 암 환자한테 밥을 꼭 먹으라고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산소를 마시잖아요. 누구나 마시고 있죠. 그런 기본 베이직한 것들에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뾰족하게 항암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놓치고 있는 분들한테는 꼭 권해보고 싶은 방법이 그러니까 기본부터 잘 챙겨라. 맞습니다. 항상 기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장내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프로가 영어로 for입니다. 그러니까 위하다는 뜻입니다. 네. 바이오는 생명이잖아요. 라이프니까. 생명을 위한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유산균, 유익균들이고요. 풀이라는 말은 프리테스트, 미리 한다는 뜻의 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잘 성장시키는 애는 누구냐? 먹이가 되는 애들이죠. 유산균의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고 이 두 가지 다 같이 있는 걸 신바이오틱스. C는 합하다는 뜻이니까 합성.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산균도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기도 하지 않나요?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 미생물을 연구해서 새로운 애가 어떤 작용을 하더라 하는 게 밝혀져야 걔한테 이름을 붙여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은 하나씩 둘씩 균주를 더 발견할 수 있죠. 기능적인 균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세분화돼서 새로운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기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한다, 뭐 비만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산균도 뭐 기본적으로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전에 좋은 유산균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먹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입니다. 저는 그걸 매일 먹고 있습니다. 채소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들은 그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쪼개서 본인이 그걸 당분으로 해서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재료를 줘야죠. 근데 바로 설탕을 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프로코 올리고당. 올리고는 당이 10개 이하로 붙어 있는 걸 올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단당류는 하나, 다당류는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자르게 할 수 있는 정도 당분을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식이섬유입니다. 프록토 올리고당. 예, 그래서 식이섬유 먹는 게 장평하고 그 다음에 김치나 아니면 요거트나 아니면 청국장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도움되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채소를 내가 매일 먹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산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선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25년 이상 유산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처음은 균 종류가 다양한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균이 2종류가 아니라 22종류 이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균이 뭔지는 먹여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양은 유산균은 충분히 늘려도 되니까 본인한테 맞는 양을 테스트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한두 개씩 더 늘려서 먹어보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는 건 그건 좋겠다. 그리고 얘들이 오래 살려면 환경을 바꿔야 되니까 제가 먹는 이 해독 주스의 내용처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정도를 매일 섭취하고 있으면 유산균 먹이가 되니까 저 아침은 유산균하고 해독 주스만 먹었어요. 20몇 년 동안. 저는 점심 저녁만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일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건강하고. 내일 모레가 환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산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유산균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고 먹었던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강한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출퇴근을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원래 하지 않았고 밤에 뭘 안 먹고 유산균 먹는 것과 해독 주스 먹는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장의 건강이 있어야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다, 치료를. 그럼 일단 저는 꼭 유산균부터 한번 다시 챙겨보시는 거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독해야 된다는 말을 꽤 하거든요. 해독이란 게 뭘까요? 아, 예. 제가 그럼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의사지 않습니까? 제가 학회 가서 제목을 발표할 때 해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의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해독이 우리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톡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난 참 아쉽다. 디톡스를 한국말로 하면 해독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해독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거부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간에서도 디톡시피케이션이라는 간의 해독 단계가 정확하게 2단계가 있어요. 해독이란 말이 싫은 것 뿐이지 우린 이미 해독을 공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의사로서. 저는 그 해독이란 말을 좀 대중화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기여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해독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그걸 다 걸러낼 수 있으면 되죠. 우리 암호 풀 때도 해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해결 방법을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기 중에도 미세먼지도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중금속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장에서 1차적으로 해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놈은 간에서 2차적으로 해독하면 깔끔하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해독이고 독을 없앤다는 게 사실은 해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몸에 독이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땐 독이 아니지만 오래 머물면 독소가 됩니다. 그게 음식물 쓰레기랑 똑같습니다. 오늘 들어온 음식은 쓰레기가 아니죠. 내일 모레쯤 나갈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걸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변했잖아요. 변질됐잖아요. 우리 몸의 환경에 따라 변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독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독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들어와서 변질이 될 수 있거든요. 변질된 놈이 못 나가면 내 몸을 공격하면 염증되고 통증되고 암 될 수 있다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독해서 내 몸에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해독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독소는 왜 쌓이는 겁니까?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이 내가 부족하거나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쓰레기 왜 많이 쌓입니까? 많이 갖고 오거나 내가 안 치우거나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능력을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처리하는 기사분이나 도우미분이 같이 들어가면 나는 좀 쉬어도 되니까, 그럼 그 해독하는 물질이 뭐냐, 이걸 찾아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해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네. 해독과 다이어트와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죠? 제가 바로 그걸 경험한 사람인데, 이 해독 주스를 먹고 제가 16kg이 빠져서 다이어트가 돼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어머님이 주신 해독 주스를 가지고, 그것도 먹기는 6개월을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변하고 6개월 딱 지나서 그 한 달 동안 빠진 게 16kg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있다가 예. 한꺼번에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2, 4, 6, 8, 10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딱 참았다가 빠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몸의 세포 주기가 25일에서 30일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번 변할 때 내 몸의 부품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교체하는 데는 단계가 3개월이나 6개월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급하니까 다이어트하면 그냥 굶어버리잖아요. 다이어트는 해독이랑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지방의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는 90%는 지방의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들러붙어 있기 쉽기 때문인데, 해독을 통해서 그런 물질들이 나가면 독소가 있을 자리도 없고 지방이 쌓일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해독은 생각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단 조절 안 먹고. 내지는 운동, 이것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는 그 서재걸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도 인테리어 하려면 일단 여기 있는 쓰레기 치우고 인테리어 하는 게 맞죠. 쓰레기 두고 여기 인테리어 해봐야 이거 안 되죠. 똑같습니다. 제 환자도 128kg였는데 78kg 정도로 빠졌어요. 50kg 빠졌는데 남자분이신데 치주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염증이 있는데 발치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치과에서. 근데 저한테 왔는데, 아, 그러면 발치보다 염증을 없애는 걸 먼저 하자. 일단은 해독을 하고 한번 보자 했더니 해독이 되고 염증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근데 128kg가 오늘 몇 개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이 빠지지는 않겠죠. 순서가 쓰레기를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약을 하거나 하면서 다이어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순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독소를 빼고, 독소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단 조절이나 그렇죠. 운동도 운동을 하고. 네네. 병행하는 거는 맞지만 순서는 독소를 빼는 게 먼저지, 바로 안 먹거나 바로 엄청 달리거나, 이 둘 다 안 좋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기간이야 이래서 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또 엄청 먹고 또 다이어트하고 술 먹고 또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건 젊을 때는 업앤다운으로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이제 상처를 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가 완벽한 제자리가 안 됩니다.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원자리가 안 된다고요.
혈관이든 어디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는 루틴으로 유지하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먼저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해야죠. 그러면 독소를 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독소가 빠지는 곳이 사람은 소변, 대변, 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안 먹은 사람은 물 마셔서 소변이 너무 진하지 않게 물이 포함되어 있는 소변을 봐야 아, 이분 물이 충분하구나 되죠. 근데 소변으로는 약하죠. 대변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로 빠져나가는 길에 많은 걸 실어 담아서 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는 거에서 결정나는 게 많죠. 그래서 대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 찌꺼기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을 주고, 두 번째는 그 독소 제거를 간도 하거든요. 그러면 간에서 이 독소 제거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간은 장소고 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에 어떤 물질들이 일을 하겠죠. 그 물질이 또 채소에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꼭 먹어야 됩니다. 간하고 장을 위해서 다 채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드신 게 해독 주스입니다. 이 해독 주스를 좀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해독 주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열을 가하면 비타민 C가 파괴되니까 하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 통해서 이 주스를 먹어서 좋아졌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삶아 갈아서 입자를 쪼개서 이유식처럼, 이유식 잘 아시죠? 예, 이유식처럼 유동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죽처럼 그렇게 먹어서 즙을 내서 국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건더기를 다 쪼개서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항염작용이나 이런 게 훨씬 크더라. 항산화 작용도 크고, 비타민 C는 좀 열에 파괴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를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6가지를 일단은 충분히 흡수하는, 흡수율이 18배나 되니까 생채소에 비해서 삶아 갈아서 먹었을 때, 두 번째는 이 해독 주스 나오기 전까지 이 6가지를 매일 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매일 먹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 6가지를 꾸준하게 먹었을 때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는 지금 워낙 유명하죠. 유방암이든 다른 암에도 굉장히 도움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매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6가지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간 해독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도 이 6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 6가지 음식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나요? 비율은 원래는 1대1대1대1대1입니다. 6가지가. 근데 먹기가 힘들어서 비율을 높였을 때는 사과나 바나나 비율을 2로 하고 나머지를 1로 해서 먹어는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했고, 그 정도 비율까지는 괜찮고, 그게 100cc나 200cc 정도 한 잔에 30에서 8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카페 라떼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술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걸 꼭 먹는 게 좋고, 만약에 그래도 술을 먹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술은 위에서 벌써 흡수가 되거든요. 음식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만 빨리 흡수가 되니까 술 드시기 전에 이 해독 주스를 미리 한두 시간 전에 먹으면 이 혈관에서 그래도 같이 만나서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술을 마셔야 되시는 분이라면 해독 주스를 먹고 술을 먹고 술 마시고 난 뒤에도 해독 주스를 한 잔 드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해독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려면 해독 주스. 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삶아서 갈아서 먹잖아요. 네네. 유동식처럼. 그러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너무 빨라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험도 해봤고 했는데, 문제는 4가지는 채소고 사과, 바나나만 과일이에요. 예, 그래서 4가지의 채소의 당 지수하고 사과, 바나나의 당 지수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실제 당 지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먹는 거는 당뇨에 큰 지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착즙을 해서 과당만 뽑아서 그 국물을 먹을 때는 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저는 전체를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정말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 바나나를 빼서 드셔도 됩니다. 환자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은 크게 얘가 올리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해독 주스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주의할 부는 없을까요? 근데 큰 주의는 필요는 없는데, 보통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3끼 중에 1끼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해독 주스만 먹어서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뭔가 배고프고 허기진데 뭘 먹고 싶다 할 때는 해독 주스 한 잔 더 드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1끼 정도 대체는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나 아니면 뭐 입이 심심할 때 정도는 드셔도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은 하루에 2번 이상 먹어도 된다? 그럼요. 한 번 기준이 100에서 200ml입니다. 예, 그래서 한 400이나 500, 예, 그렇게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이어트를 살을 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게 진짜 다이어트거든요. 그러려면 해독이 우선돼야 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안 좋은 독소를 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하고 식습관 바꾸면 이쁘게 건강하게 안 아프게 다이어트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